안녕 아이들.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1-5-14 유교적 통치 이념의 확립이라고 하는 단원이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고요. 보기 앞서서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우리 먼저 고려 말에 공민왕의 개혁정책 실패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신분 계층이 있었죠.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정도전이라는 인물과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고려 말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 선배와 후배 정도의 사이였는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좀 많이 달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도전의 경우에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주장하는 급진개혁파 사대부였던 데 반해서, 이 사람은 다들 안 젖었군요. 급진개혁파 사대부였던 데 반해 정몽주의 경우는 원건개혁파 사대부였고, 이 정도전이 누구와 손을 합하게 되냐면 신흥 무인 세력, 그 중에서도 이성계와 손을 맞잡으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 새로운 국가 건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하나는 1388년에 있었던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정치적 실권을 손에 쥐게 됐고, 또 하나는 1391년에 있었던 과전법의 시행으로 권문세적이 막대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일부 소유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권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 1392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은 바로 유교예요. 그래서 제목이 유교적 통치 이념의 확립이고, 교실 일기를 잠깐 보면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예를 말한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삼강 행실도는 충신, 효자, 연려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책인데, 한글이 창제된 이후 왕실에서는 한문을 읽지 못한 백성을 위해 삼강 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누가? 세종이 했던 일이죠. 조선에서 삼강 행실도를 대중적으로 보급하고자 한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여 교화하고 체제 정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유교적 통치 이념부터 한번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바로 안 넘어가네. 네. 자, 우선 학습지 내용을 바탕으로 좀 보면, 유교 통치 이념에 입각한 왕도 정치와 예를 통한 교화를 추구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왕도 정치는 유교에서 바라보는 좋은 정치인데, 반대의 정치가 뭐가 있냐면 패도 정치가 있어요. 패도 정치. 패도 정치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보자면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왕도 정치는 왕이 도덕심, 덕을 지니고 어진인을 지니고 정치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진시황제처럼, 진시황제는 법과 정치 기억나요? 법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거든요.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국가를 통제하고 교정, 바꾸기보다는 예를 통한 교화를 중요시했다고 말을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도덕성에 기반한 자발성을 장려했고, 전통적인 질서를 합리화하는 이론이 됐던 것이 바로 유교적 통치 이념이에요. 이러한 유교 통치 이념을 보급하기 위해서 앞서 봤듯이 세종 때는 삼강 행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 교과서를 보급했고요. 한편 성종 때는 국조 오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행사를 할 때, 5가지 행사를 할 때 어떤 법칙에 따라야 하는가와 관련된 글을 써놓은 국조 오례가 유교적으로 의례를 정비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례는 길례, 흉례, 굴례, 빈례, 가례를 말하는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행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강 행실도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1학년 여러분, 교장선생님 만나면 윤민수 선생님 노트북 좀 바꿔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웹페이지를 옮기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됐네요. 이게 오래 걸릴 만한 것이 아닌데 오래 걸리고 있죠. 왜 안 될까요? 일단 시작해 봅시다. 백성의 윤리 교화서로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고요. 현재까지도 미술사나 역사 그리고 국어사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3강 행실도, 더불어 사는 사회, 백성을 하나로 묶었던 지혜의 기록입니다. 선생님은 이 BGM이 너무 좋아요. 한국의 유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어쨌든 조선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유교, 통치 이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된 한국교실의 우리 교과서 62페이지에 있으니까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통치 질서 정비에 활용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다라는 기록을 세종실록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한글이죠.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글자를 모방하였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해야 한 음절이 이루어졌다. 무릇 한자로 기록한 것과 말로만 전해지는 것을 모두 쓸 수 있으며 글자는 비록 쉽고 간단하지만 무궁무진한 표현이 가능하니 이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라고 일컬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훈민정음을 활용했던 3가지 사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집현전 학자들에게 유교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게 했더니, 두 번째는 태조의 신비로운 무예, 태종의 지혜를 길이 남기자 조선 왕조의 창업을 찬양하는 용비 어천가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냈고, 그래서 지금도 뭔가 권력에 충성하는, 권력을 바라보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용비 어천가를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죠. 세 번째는 언문으로 한글로 형률을 적는다면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언문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법이 어떤지 몰라서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니까 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글로 적어주자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문제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통치 질서 정비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정리하여 다음 원지도를 완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가운데는 훈민정음과 통치 질서의 정비, 그리고 3가지 사항은 위에 있는 사파를 보고 적으면되겠죠. 예를 들면 유교 경전을 번역하거나 또는 용비 연천가를 편찬하거나 또는 언문으로 형률을 표기하는 내용을 쓰면 되겠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단은 두 번째, 통일적 성문법 질서의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역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자어가 많아요. 성문법이라고 하면 문자로 써져 있는 완성된 법입니다. 그러면 성문법의 반대말은 뭐야? 불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처럼 쓰이기는 하는데 법전이 글자로 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들어가면 과거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법은 어떻게 보면 지배층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지배층들이 법을 제대로 성문화 써놓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법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지배층인 시민들, 국민들,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 중에서 바로 성문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법을 실제로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전 근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신분적으로 평등하지 않았어요. 신분마다 달리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 써져 있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체제를 확립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전으로는 첫 번째, 조선 초기 태조 때 정도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편찬한 조선 경국전이 있고요. 두 번째, 왕은 당시 태조 이성계예요. 이성계의 명령을 받아서 조준 등이 편찬한 경제육전이라는 책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예요. 세 번째,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예종을 거쳐 성종인데 선생님 오타예요. 성종 때 완성이 됐던 법전이 있으니 그 법전 경국대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통일적 성문법 질서를 확립시켰다라고 하고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습지에 선생님이 지금 성종부터 세조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써야겠죠. 세조부터 성종 때에 걸쳐서 경국대전을 편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대 태조부터 3대 태종, 4대 세종, 7대 세조, 그리고 8대가 아닌데 8대가 써있네. 오타예요. 9대입니다. 9대 성종 때까지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해가는 과정. 한양찬도 이렇게 어프로책 3강 행실도 국조 오래 봤죠. 그리고 통일적 성문법 질서를 확립하는 조선 경국전과 경제육전이 있었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완성했던 시기는 성종 때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금성 출판사에서는 아마도 이미 이 왕들에 대한 업적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봤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빼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하니까 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대 1392년부터 1398년까지 재위했었던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던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먼저 보자면 나라를 먼저 건국했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 한양으로 천도했고 한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조상 임금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먹여 살릴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종묘, 사직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경복궁이 있어요. 경복궁 서쪽에 사직단이, 동쪽에 종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 사직은 일반적으로 나라의 모든 것, 나라의 안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국가를 지키려고 하면서 주로 쓰는 이 단어들이 바로 종묘 사직을 지키고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바로 이 종묘 사직을 만들었던 인물이 이성계인데 이 이성계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에요. 기억나죠? 신진사대부,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였던 인물이었죠. 자, 이 정도전은 이성계의 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브레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 건국에 있어서 설계를 담당했던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계가 건국했다는 말보다 정도전이 건국했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당장 봐도 지금 남아있는 서울에 한양 천도할 때 정도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한양에도 여러 가지 정도전이 정해놓은 명칭들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 성리학자, 유학자였기 때문에 한양 도성을 건설하면서 경복궁을 만들고 경복궁 이름도 이 사람 그리고 왕이 일하는 지편 그 공간 금정전 이런 이름도 전부 다 정도전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서울을 감싸고 있는 도성이거든요. 도성에는 4대문이 있는데
요 4대문의 이름도 전부 다 정도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자임을 이 문 이름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 이름이요? 동쪽에 있는 문, 남쪽에 있는 문 이렇게 있는데 이 이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동쪽에 있는 문 하면 흥, 임지문이죠. 서쪽에 있는 문은 지금 서대문은 없어졌지만 돈, 의문이에요. 그리고 남대문은 정식 명칭이 뭐예요? 숭, 레문이죠. 북대문은 나중에 숙정문으로 이름 바꾸긴 하지만 전에는 숙지문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인의 예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만 있으면 돼? 신만 있으면 돼요. 보신각종이에요. 그래서 인의 예지신. 유교적 통치 이념에 입각해서 한양이라는 도성을 건립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성계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 신의왕후 한씨라는 부인과 신덕왕후 강씨라는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신의왕후 한씨에게서는 이제 아들들이 쭉 태어나는데 이성계 아들의 그 돌림이라고 하죠. 같이 쓰는 거. 아들이 첫째 아들은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이런 아들을 두었고 강씨 부인 수생에서는 7번째와 8번째 아들인 방번, 방석 이런 아들을 두게 돼요. 누가 다음 왕위를 찾으면 좋아요? 이방우겠죠. 근데 이방우는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서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방과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정도전과 이성계가 서로 마음이 잘 맞잖아요. 다음 왕이 될 사람 세자 후보로 누구를 선정하냐면 막내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누가 아주 큰 불만을 품냐면 요 5번째 아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방원이 큰 불만을 품어요. 왜냐면 이방원은 좀 독특한 사람인데 왕자 중에 유일한 과거시 합격생이에요. 공부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관리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도전과 정몽주의 제자이자 후배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선 건국에 있어서 반대했던 정몽주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배다른 막내 동생에게 왕위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이방원이 이방강과 함께 기록엔 그래요. 정도전이 이방석과 모의를 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려고 해서 본인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방원이 이방강과 함께 이방석과 이방번, 정도전을 전부 다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지니 우리는 그 사건을 왕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해서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 이후에 큰 회한을 품게 된 이성계가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왕 안 할래. 그래서 다음 왕은 누구 되느냐? 이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가 돼요. 두 번째요. 이 사람이 조선의 2대 임금인 정종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불만을 품었던 이방관과 이방원 사이에 또다시 난리가 벌어지니 이 사건을 2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고 이 2차 왕자의 난에서도 승리를 했던 이방원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린 채 이 정종도 왕위에서 퇴위를 합니다. 나도 왕 안 할래 라고 해서 이성계도 살아있고 정종도 살아있는데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이 되게 되죠. 바로 제1차,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왕이 뜬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 강화에 대한 생각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하들이 감히 왕을 노려 왕에게 대항을 해 이러고 그냥 납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정책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사병 폐지, 사병은 사사로운 병사, 개인 병사를 말해요.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가장 큰 근거가 그 요인이 사병에게 있거든요. 자기가 사병을 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병을 폐지했고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의정부라는 기관이 있고 육조라는 기관이 있어요. 의정부의 장관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정승이라고 부르고요. 육조의 장관을 이조판서, 병조판서라고 부르는 판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관리들인데 신하들의 권리가 높지 않기를 원하는 태종에게 있어서는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자기들이 뭔가 결정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탐탁치 않게 여겨요. 그래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우리 고려시대 할 때 배웠죠. 각각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왕에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하기를 원했고, 이 직접 보고된 것을 스스로 결정한 다음에 왕이 다시 직접 육조에 명령 내기를 원해요. 이러한 체제, 육조에서 직접 보고를 받아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체제를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데, 조선 초기에 왕권 강화를 추구하는 왕들이 보통 시행했던 정책이니까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양전사업, 양전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전국에 토지가 얼만큼 있지? 그래야 세금을 받으니까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도 본인이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의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는 호패법을 시행합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이주나 아니면 다른 마을에 가서 살지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맡아야 될 역할을 모두 쓰기 때문에 사실상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졌던 시기고, 사간원이라고 하는 원래 간원이 왕에게 간쟁을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모두 다 언론을 담당하는 기구거든요. 언론하면서 뭐 하냐면 관리들의 비리를 비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들을 보다 더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관원도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태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을 극도로 강화시켜 놓은 왕이고, 어느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냐면 태종의 첫째 아들은 양녕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노는 걸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몹시 불쾌하게 여겼던, 태종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던 조선의 고려시대 고려 말의 엘리트입니다. 양녕의 행동이 너무 탐탁치 않아서 세자, 다음 왕이 될 후보였던 양녕을 세자에서 폐세자 시켜요. 폐위를 시키고 대신 세 번째 아들 충녕을 세자로 책봉한 다음에 후에 충녕에게 왕위를 양보하니,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임금인 세종입니다.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했던 세종이에요. 지금 우리 쭉 보다 보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외웠을 만한 태정, 태세, 문단세 순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태정, 태세종입니다. 세종하면 일단 아버지가 왕권을 극도로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육조에서 곧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조에서 의정부에 보고를 하면 의정부의 정승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막 고민한 다음에 일정 정도 본인들의 의견을 왕에게 건의를 하면 왕이 뭐 그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다시 육조에 명령을 내리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승들의 힘이 막강해지겠죠. 또한 경연을 활성화하고 집현전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을 활성화해서 정치화시켰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훈민정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적인 업적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여기 없어. 세종에게는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아들들이 다 뛰어났나 봐요. 첫 번째 아들이 5대 왕이 되는 문종이었었고, 두 번째 아들이 수양대군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안평대군이었는데 이 아들들을 잘 쓰거든요. 훈민정음 창제할 때도 아들 불러가지고 하고, 명나라에 사신 보낼 때도 아들들 보내고 막 하는데, 문제는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일찍 병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 10여 세에 불과했던 단종이 왕위에 오르며 신하의 권력이 몹시 강해져요.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신하의 힘이 강해지자 왕권을 노리는 인물이 등장하니 바로 단종의 작은아버지,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결과적으로는 단종 주변에 있는 신하를 전부 다 죽이는데, 그때가 계유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르고, 계유정난을 끝에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조선의 7대 임금이 됩니다. 그러면 보면 세종, 문종, 단종, 세조가 되는 거죠. 세조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정재가 영화 관상에서 연기했던 수양대군, 바로 세조가 되는 인물이고, 계유정난에서 결국 수양대군이
김종서 역할이거든요. 김종서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왕권을 강화하는 추구했기 때문에 6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인물이고, 왕권 강화하다 보니까 왕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집현전이라는 연구기관, 그리고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왕과 함께 정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로 불렀는데, 경연을 전부 다 폐지를 시켰던 인물이 바로 세조예요. 자, 세조는 결과적으로는 왕권을 극도로 강화시켜 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도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고, 이 세조를 도왔던 유명한 인물들이 뭐 신숙주나 한명회와 같은 사람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조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아들이 일찍 죽었다. 그의 아들 누구냐면 예종이거든요. 예종이 일찍 죽고 결국 그 다음 왕은 구대왕인 성종에게 넘어가는데, 앞서 봤듯이 세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인물이 바로 성종입니다. 1469년부터 1494년까지 재위했던 인물이고, 경국대전 완성했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세종처럼 좀 좋은 정치, 신하들과 함께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집현전을 계승했던 홍문관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이 홍문관을 바탕으로 해서 경연을 부활해서 경연을 열심히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제 이 이후부터는 조선 중기로 넘어가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제 중단원 3단원인 유교 이념에 따른 중앙정치 조직 정비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앙정치 조직 정비 보면, 조선은 권력 분산과 언론 활성화를 통한 공론을 실현하기를 바랬던 국가입니다. 보통 이제 공론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론 정도에 해당하는데, 왕이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조선의 목표였고, 이에 따라서 주요 정치 기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기구가 봤죠. 의정부와 6조가 있죠. 6조가 하는 역할은 이미 고려시대 배웠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2조 인사, 호조, 재정, 예조, 외교, 병조, 군사, 형조, 치안, 공조, 건축과 관련된 일이었고, 나머지 기관을 좀 볼게요. 지금 의정부 제일 중요하죠. 영의정, 좌의정, 우정이 국정, 국가의 정치를 협의하고 정치와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6조가 분야별로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기관은 고려시대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바로 3사예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말하는데, 원래는 각각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사헌부의 같은 경우는 감찰,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사간원의 경우에는 간쟁, 왕의 제잘못을 따지고, 홍문관의 경우에는 연구해서 경연을 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그냥 세 기구가 이 세 가지 일을 그냥 같이 하고 같이 말하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3사라고 부르고, 주로 하는 역할이 말하는 관직이기 때문에 언론직, 언관직이라고 부르고 있는 관직입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을 견제하는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안 했네요. 그래서 요 3사는 특징이 뭐냐면, 요 언관직은 신하들도 견제하지만 왕권도 견제해요. 왕을 견제하는 기구인데, 정반대 입장에 속해 있는 것이 승정원 의금부예요. 승정원의 경우에는 왕명 출납, 왕의 비서 역할을 하거든요. 왕의 명령을 보내고 신하들이 말했던 것을 모아서 왕에게 전달하고, 의금부의 경우에는 형조 말고 대역죄인, 반역죄를 저지른 것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교육과 선발을 보면, 교육은 중요한 학교가 성균관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사부학당과 향교가 서울과 지방 곳곳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광주에도 향교가 있죠. 이 성균관부터 향교까지가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관학, 국가교육기관이라면 개인별로 만들어진 사립학교, 사학이 있으니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서당과 그리고 지금의 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서원이 존재하는데, 서원은 나중에 사립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관리 선발 제도도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 관리 선발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과거와 음서와 천거라고 하는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음서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뽑는 인원이 적어요. 일단 음서를 받으려면 2품 이상의 관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자 자체가 없고 음서를 받아도 좋은 관직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관리 선발 제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천거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하는 제도인데요. 추천을 아무나 하지 못해요. 누구에게만 하냐면 고위 관료에게만 합니다. 유망한 사람들에게만 하고 추천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흔히 있는 관리 선발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유일한 관리 선발 제도는 과거 시험이었고 과거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 묵과 시험, 무과 시험, 잡과 시험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다르죠? 고려시대는 문과 시험, 승과 시험, 잡과 시험이 있었죠. 묵과 시험이 새로 생겨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중에 과거 시험의 꽃은 문관이 되는 문과 시험이에요. 묵과 시험은 무관이 되는 시험이고 잡과 시험은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에 맞는 기술관이 되는 시험입니다. 워낙 이 문과 시험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문과 시험은 속과 시험이었고 속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다시 보는 대과 시험으로 나뉘는데 속과 시험에 합격하면 주어지는 명칭이 생원, 진사라는 명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원이나 진사와 같은 그 사극보험에 많이 나오는 이 명칭이 대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과 시험에 합격하면 1등부터 33등까지 보통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본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양인들은 일반 농민들은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3년에 고작 33명을 뽑는데 1등은 6품부터 시작해서 종 9품까지 해서 관리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문과시험, 과거시험의 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의 지방 통치 체제를 볼게요. 자, 고려시대와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는 오도와 양기였죠. 자, 조선은 딱 봤더니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부 다 도네. 8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8도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관찰사예요. 고려시대는 안찰사 또는 병마사라고 부르는데 달라져. 그리고 그 아래 부목, 군현이 있는데 그냥 줄여서 군현이라고 할게요. 부목, 군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이 수령은 사실상 왕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지역의 행정도 담당하고요. 사법도 담당하고요. 그리고 군사도 담당하는 왕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려시대와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의 지방 통치체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과거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와 같은 것이 모두 다 없어집니다. 모두 다 그냥 일반 군현으로 변했다는 점이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역에 지방관 파견되지 못했죠. 하지만 조선시대 모든 전 지역에 지방관 파견됩니다. 두 번째 특징, 고려시대와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상피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상피제도는 뭐냐면 서로 피한다라는 제도인데 조선에서는 관리들이 너무 부정부패, 비리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피제도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면 전라도 관찰사로 파견이 안 돼요. 또는 광주 군수로 파견이 안 돼요. 자기 지역에 파견하지 않고 또는 본인 그 지역에 있는 친인척과 연관되지 못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게 상피제도예요. 그래서 관리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행정조직은 다음과 같은데 문제는 각 지방에는 아까 신진사대부가 조선 건국했는데 모든 신진사대부가 전부 다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는 신진사대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양반 사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족들은 영향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 사족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게 되니 그 기구의 이름이 유향소예요.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야, 유향소에서 얘기하는 것들 청취를 하자라고 해서 유향소의 존재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지방에 있는 사림들, 나중에 사림들이라고 많이 불러요. 지방 사족들, 선비사자거든요. 선비 족속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약 얘기하다가 나중에 성종 때 이후로는 중앙 관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래서 지방에 머물기도 하지만 중앙에 가서 관리하다가 다시 지방에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방 사족들도 나중에 보면 확실히 공론, 여론을 형성하는 축으로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지배층을 양반, 사림들, 양반, 사족들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여기까지 봤고 지금 군사제도 안 봤는데 군사제도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까요? 봅시다. 뭐 시간 좀 쓰면 되죠. 군사와 관련해서는 누가 군대를 가느냐, 군역과 관련된 얘기부터 봐야 되는데 조선 태종 때 모든 사람들, 모든 양인들은 군대를 가야 된다. 모두 개자, 병사병자. 그래서 양인 개병제를 실시하게 돼요. 뭐야? 그러면 모두 병사가 돼야 돼? 성인 남성이면? 그런데 진짜 군대에 복무하는 정군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보존하는 보인이라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군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궁궐과 수도를 방해하는 중앙군하고요. 지방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앙군의 경우에는 5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은 주제 14 유교적 통치 이념의 확립까지 봤고요.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건강하게 지낼 거라고 보고 우리 조만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다음에 만나요.